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다음 날인 오늘 마지막 촛불 집회와 탄핵 무효, 태극기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탄핵과 동시에 조기 대선 체제로 급전환된 전국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최영두 전 국회 대변인 그리고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탄핵 찬반 측의 분위기가 매우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요. 조금 전 집회 현장도 연결을 해봤는데 두 갈래로 나뉜 민심 쉽게 좀 봉합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사실은 이 사태는 정치로 풀어야 될 것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예. 사법을 넘겼던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 판단은 헌법적 판단은 내려졌지만 다시 정치의 숙제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예. 우선에 지금 양측에서 탄핵이 이제 인용된 쪽 촛불 집회 참석자들은 당연히 환영하겠습니다만 이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의 경우는 탄핵 절차 자체를 문제 삼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탄핵 절차 잘못된 탄핵 절차를 통해서 나온 결론을 수긍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상호간의 어떤 깊은 불신과 오해 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치가 우선 이런 걸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치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어제 안창호 재판관도 말씀하시지만 진보와 보수의 싸움 또는 선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와 또 무엇이 우리 국정의 질서를 제대로 찾느냐의 해법에 관한 문제 있고요. 또 그리고 한쪽은 완전히 배제해야 될 집단이고 또 한쪽은 어떻게 해야 될 집단이 아니라 사실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뒤늦게 많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에는 이 뭔가 지금 우리 안보라든가 국가 안보라든가 것이 위험하다라고 보는 그 50대, 60대 이상의 그 인식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살아온 경험이 있거든요. 지난 사실 70년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이례적인 평화의 시기였습니다만 이분들이 겪어온 전쟁의 시기, 분단의 시기 이런 냉혹한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보 불안감, 이 진지한 안보 위기 의식 이런 것도 있어. 이게 이제 촛불 태극기와 함께 맞물렸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촛불에서 지금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 환호하는 많은 국민들도 왜 저분들이 저렇게 불안해하는지 이런 문제도 이해와 함께 또 정치 지도자들도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과 우려를 씻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어제 그 일로 인해서 실제로 보면 헌법이 무엇인가 또 민주와 공화의 가치를 다시 되새겨 봅니다. 공화라고 하는 건 더불어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독일의 경우는 다른 정당의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러 갈 정도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 또 민주주의는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주장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학습의 계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역사가 실제로 그런 데 대한 공부가 사회 전체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회 원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그동안의 그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 동안에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결과가 났으니까 사실은 여야 인용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간에 수긍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법치주의의 어떤 없어졌다라든지 국어 공무원도 그렇게 파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 지도자로서는 잘못된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량이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했습니다만 지금 이번까지는 과연 진짜 이게 보수냐 할 정도로 실제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왔던 보수의 이미지가 너무 많이 실추되는 것 같아서 좀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든든히 지키는 그런 어떤 역량들이 더 잘 말하자면 통합의 흐름으로 가지고 승복의 정신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월부터 1년의 이 상황을 지켜보면 이번 촛불 집회나 평화 집회, 즉 두 분 모두 민주주의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거 인치에서 법치로의 시대 전환을 의미한다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개헌론도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관 한 분, 안창호 재판관이 바로 이 개헌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정농단 사태, 이 탄핵을 부른 이런 헌법 위반 사태가 난 배경이 바로 너무나 그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몰리고 또 그런 그 권력을 통해서 한 사인의 그 사익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6번째 대통령입니다. 직선제 이후에 이 87년 헌법이 6번째 대통령인데 6번째 대통령 다 마지막에 참 안타까운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구속되고
또 친인척들 비리가 생겼고 또 대통령 본인들이 수사를 받거나 또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제는 시대적 30년, 80년 체제의 전환이라는 그런 어떤 과제가 생긴 것 같고요. 또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이제 보다 강화되게 되었다고 이제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 변론 과정에서 그 대통령 측은 헌법 탄핵 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굉장히 형식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해서 어제 헌법재판소가 그것은 국회의 재량이다.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국회의 재량이라고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국회가 어떤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탄핵 소추를 하기가 이전보다 훨씬 좀 쉬워졌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소추 재량권이 확대되고 함으로써 자칫 이러다가는 우리가 이제 탄핵의 시대 만일 또 다른 이제 이런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또 다른 제왕적 폐해가 생기고 어떤 권력의 상호 긴장 관계, 대립 관계가 격화되고 국회 내에 이제 대통령의 적대적인 어색이 늘어나면은 언제든지 탄핵이 가능하고 또 이게 과연 헌법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겠느냐라는 의심이 서는 순간 또 이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벌써 10년 사이, 이제 12년 사이에 두 명의 이제 탄핵 재판을 받은 대통령이 생겼고 한 분은 이제 이번에 그 탄핵을 실제로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떤 권력의 변화 이런 게 더더욱 필요해진 게 아닌가. 우리가 새롭게 이제 헌법의 가치, 헌법의 질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제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와 함께 새로운 권력의 어떤 그 변화 같은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의원님은 이번 박 전 대통령의 이 전원 일치 탄핵 심판 파면 결정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그 동안에 그 탄핵의 핵심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다. 모든 그 힘의 원칙은 국민에게 있고 또 대통령은 봉사자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윤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재임 기간 내내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요. 참모나 정당도 꾸준없이 보좌하면서도 견제하는 기능을 가져가야 됩니다. 외국에 가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게 무슨 뭐 공무원의 대사를 만나면 부대사, 국장을 만나면 부국장이 분명히 앉아 있는데 국장이 부국장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국장이 국장을 도와주는 일도 하지만 국장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법을 위반할 때 언제든지 더 위에 다른 사람들한테 국장의 잘못을 말하자면 체크하는 기능을 분명히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법치로 가야 되고 또 앞으로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정당이 집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집권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캠프가 집권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면이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후보 개인의 그 캠프에 줄 서는 사람이 말하자면 낙하산으로 이런 게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참모가 대통령을 모시는 그런 일밖에 못하는 거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끊기 위해서는 정당 전체가 같이 특히 여당이 되었을 어떤 정당이 거수기 역할을 안 하고 같은 여당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정부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상급 분립 정책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동 사저로 아직은 안 옮겼는데 언제쯤 옮길 것으로 이제 보이시나요? 어제 그 탄핵 결정 이후에 청와대 경호팀과 또 청와대 그 비서실에서 삼성동 사저를 직접 가서 이제 준비를 하는 입주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지난 거의 4년 동안 거의 방치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수순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되는 대로 아마 곧 그 주말을 그치면서 사저로 이제 입주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사실은 뭐 지금 사저의 경우에 아마 그 전에 이 사저가 경비에 좀 적합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저를 지난 4년까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뭐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탄핵 이런 8대 0의 압도적인 어떤 탄핵 결정을 사실은 예상치 못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직은 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청와대를 떠나게 되면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예. 가능성의 유부를 떠나서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늘 이렇게 3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60여 명의 사상자가 생기는데 뭐 떠나기 전이라도 대통령께서 지금 여러 가지 충격이 많으시겠지만 이제는 승복하자. 국민에게 뭐 사죄한다. 이런 짤막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빨리 자기의 어떤 테러를 그래도 그야말로 불명예적인 결과를 파국을 맞았습니다만은 마지막 남은 길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아무런 메시지 없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 뭐라자면 저항 운동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이거든요. 그것이 국민 전체의 통합에 좋을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통합을 위해서라도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것 그렇게 같은데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이제 지배적입니다. 검찰이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대선을 앞둔 수사가 대형 지역에 미칠 영향은 어떻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소출을 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는 진행되었어도 기소는 이제 대통령 퇴임 이후로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연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기소 대상이 되었고 바로 수사를 받게 되겠죠.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계속 이제 수사 협조를 요구를 받았었고 또 일정 대통령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전직 대통령 한 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거기 뭐 전 정책 수석 그리고 비서관 그리고 전 문화부 차관 그리고 그 최순실 씨 또 그리고 이분들하고 관련된 기업인들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기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이제 진행돼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이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정치적인 좀 어떤 역풍이랄까 이런 것들을 내지 않을까 이런 데는 배려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법적 절차는 또 절차이기 때문에 마냥 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겠고요. 제가 이제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는 정말 역사를 바라보고 과거 자기를 당신 지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이 탄핵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 그 닉슨 대통령도 상당히 불명예스럽게 퇴진했습니다만 닉슨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보자면 미중수교라든가 그 냉전을 풀었던 큰 역사적 업적을 또 새롭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언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때 한중 관계가 최고였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후반부에 사드 때문에 지금 중국 한중 관계가 아주 싸늘합니다만 그런 저런 여러 성과들, 업적들이 또 평가를 새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역사를 바라보고 통합의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속도를 낼 거라고 보시나요? 뭐 검찰의 입장도 사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하라 뭐 이렇게 심지어는 뭐 한교안 권한 대행에까지 그런 주장을 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강제 수사했을 때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유불리의 문제를 계산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그렇다고 그야말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도 부담스럽겠죠. 아까 우리 최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많은 어떤 자료 보강해야 될 자료라든지 준비 기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앞으로 2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를 차분차분하게 하면서도 일정하게 어떤 너무 무리하게 전직 대통령을 아무리 파면됐다 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보기에 좀 심하다 하는 그런 정도는 좀 구분해 가면서 하지 않을까. 일정한 선을 이렇게 그어가면서 수사는 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60일 동안 대통령이 없이 이제 운영이 될 텐데 이제 집권 여당이 사라졌습니다. 여야 구분이 좀 이제 무의미해지겠죠. 당정협의 당정청 회의도 없어서 자칫 책임질 정치가 실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탄핵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가장 큰 사안이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헌법의 위반과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 위반만으로 파면을 시키는 것이 국정 운영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도저히 수습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제 파면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은 이 탄핵 사태로 인한 이런 국정 공백은 정말 그건 뭐 바로 그것 때문에 탄핵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반론이 됐던 근거이기도 한데 바로 그 점에 지금 안보, 외교, 경제 정말 삼각파도가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야 정당, 이제 여당이 없어졌습니다. 여당이 없어지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이 권한 대행과 정부 또 그리고 국회 각 정당이 정말 이제는 안보, 외교, 경제는 이게 뭐 따로 편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정말 이제 힘을 합쳐서 새로운 어떤 동력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지금 대선 주자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이제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세론을 뒤집기 위한 반전 카드가 있을까요? 글쎄 뭐 반전 카드라기보다는 예. 이제 이번 주 지나가면 이제 아직 이제 탄핵의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 되면 대충 민주당의 분위기가 정리되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탈당을 하고 세우는 새로운 빅텐트가 과연 빅텐트가 될 것인지 스몰 텐트가 될 것인지의 문제. 또 하나는 그 바른정당 자체가 한국당과 더 가까워질 것인지 국민의당과 가까워질 것인가가 좀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중도 보수층이 어떤 쪽에 표를 줄 것이냐라고는 흐름에 한 번쯤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정치권 사이의 어떤 중도의 빅텐트의 크기에 따라서 이것이 큰 태풍의 해오리로 될 것인지 찻잔 속의 어떤 자그마한 어떤 바람으로 그칠 것인지 아마 다음 주부터는 서서히 그런 흐름이 한 번쯤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불씨를 키우고 있는데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가 파급력이 좀 있을까요? 네, 이번에 탄핵 그 재판의 결론에서도 예. 이게 정말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문제다라는 또 이런 헌법재판관의 지적도 있었고 실제로 이 개헌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면 아마 200명 이상이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1위 주자가 그리고 그 정당이 이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지금 민주당을 제외하고 그리고 또 민주당 일부에서도 이 개헌론에 대해서는 지금 6번째 대통령의 실패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산과 견제 이런 장치들이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협치 그리고 연정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건 뭐 아주 거세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바로 개헌 고리가 김종인 전 대표와 또 그리고 다른 3당 즉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어떤 결속의 고리가 될 테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결국엔 연정이라든가 공동의 정부 이런 걸 구성해야 될 텐데 그때 어떻게 권력을 분권을 해서 어떤 견제와 어떤 협력의 장치를 이룰 것인가가 중요하게 되겠고 또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민주당 내 경선과도 또 관계가 있습니다. 이 동력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왜냐 그러면은 민주당 내 경선이 지금 문재인 이제 대세론 속에서 안희정 지사가 지금 추격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통합론, 안희정 지사가 주장해온 통합의 정치, 통합론과 또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는 청소론, 적폐청산론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경선에서 맞물리면서 만일 안희정 지사가 맹렬한 추격전을 벌여서 민주당 경선이 온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게 된다면은 사실은 아마 그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간의 개헌전 고리는 좀 관심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3월 이제 하순으로 계획되어 있는 광주 경선 때부터 만일 그것이 민주당 경선이 완사이드에 끝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새로운 관심을 또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호 어떤 의존적인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보수 측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 황교안 대행과 이제 홍준표 지사의 출마 여부가 아무래도 관심일 텐데요. 먼저 황 대행은 어떻게 보면 관리해야 하는 심판 역할인데 직접 대선판에 뛰어들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에는 이제 뛰어들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인용할 때 6대 2하고 8대 0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용이 8대 0으로 되었고 또 어제 긴급 메시지에서도 본인이 이런 과정을 대선 과정을 잘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선뜻 그 출마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에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제 큰 흐름에 큰 난에 왔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출마해볼 뭐 본인은 이제 단순히 출마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만 나가겠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가 출마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개헌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필요하다는 지적은 많은데 개헌을 혹시나 뭐 대체할 다른 방안은 있을까요? 개헌 같은 경우 실제로 지금 국회 개헌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마 준비를 하면은 사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개헌을 해도 되고요. 또 대통령 후보들이 그 개헌 공약을 약속을 해서 나는 예컨대 뭐 김종인 대표나 많은 후보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4년 중임제로 하되 첫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랑 맞추기 위해서 3년으로 하겠다. 그래서 나는 내 임기는 첫 임기는 3년 당선되면 3년으로 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제일 빠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대통령 선거 때 함께 개헌 이제 원포인트 개헌이 되겠죠.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한 이걸 이런 방법이 있고 그게 안 되더라도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자신의 임기와 방법 그리고 취임 이후에 어떻게 개헌을 이룰 것인지 일정을 제시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때 그런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전히 뭐 살아있는 주제이고 또 가능성 또한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권 후보들이 만약 방금 우리 최 대변인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본인은 3년 형태만 하겠다라고 하고 만약에 문재인 후보만 본인은 끝까지 5년을 다 하겠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그것은 앞으로 대선에서도 국민이 어떤 것을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부분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굉장히 압박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다만 문제는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시점 내용 전체를 이번 대선 기간에 다 국민과 함께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포인트 개헌이라든지 최소한 개헌을 소프트하게 경성할 수 있는 그런 체제 변경의 어떤 상징적 개헌안을 국민에게 빨리 좀 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기가 4년이나 3년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 전체의 정신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기본 약속을 바꾸는 것이니만큼 짧은 시일이라면이라도 어쨌든 개헌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조금 더 국민 전체에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겠는가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